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세계사 16강 송의 발전과 북방민족의 대두라는 단원을 가지고 수업을 해볼 건데요. 아마 이번 수업이 2학년 세계사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마지막 온라인 수업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당나라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이 당나라에서 한 명의 황제만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 바로 당태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에도 태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인물과 매우 유사한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 때 당나라가 매우 발전하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당나라 내부에서는 이 사람 때 율령체제라는 나라 시스템이 만들어져. 자, 율령 우리 다 배웠듯이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에 따라서 이제 당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매우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당나라 내부가 아니라 이제 외부를 보는 거야. 당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세계.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 자, 이 관계는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던 당시의 이 당과 발해 또는 통일신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나라의 힘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발해나 통일신라도 이 당나라와 조공채봉 관계를 맺으면서 당나라에 발달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었다. 자, 우리나라 역사랑도 관련이 있던 왕이 태종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가 두 번의 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안사의 난이었지. 자, 이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바로 이게 무너지게 되었다. 법으로 나라를 확실하게 다스렸었는데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거야. 자, 율령체제가 붕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 첫 번째로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많은 농민들이 죽거나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벗어나게 돼. 즉, 그 반란군을 피해서 농민들이 도망 다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지급했던 제도, 이 균전 제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돼. 균전 제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농민들에게 토지를 준 대가로 세금을 걷었었는데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 없어. 그리고 군대에 동원했었잖아. 부병제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율령체제는 붕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나라는 안사의 난 이후로 한 150년 정도 더 나라가 유지되다가 이 황소의 난을 계기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멸망하고 이제 중국은 다시 한번 또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시대를 5대 십국시대라 그래. 그리고 이 분열을 통일한 왕조가 송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도를 나갈 때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당이 멸망한 이후에 이들 지방의 최고 군사령관이었죠. 이 절도사들이 각 지방에서 지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다시 분열을 하게 되었다. 그 시대를 5대 십국시대라 그래요. 5대 십국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절반으로 한번 쪼개볼게. 자, 이 북쪽 지역을 화북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남쪽 지역을 강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화북지역을 누가 다스렸냐? 처음에는 화북지역 후량이라는 나라가 이 화북 전체를 다스렸다가 멸망을 해. 그 다음에 후당, 그 다음에 후진,
그 다음에 후한, 마지막으로 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화북지역을 처음에 후량이라는 나라가 다스렸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후당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화북지역 전체를 다스리다가 또 멸망을 해. 그래서 후진, 또 멸망해. 후한, 또 멸망해. 후주. 이렇게 5개의 왕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북지역을 다스린 시대다라고 해서 5대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5대의 왕조가 화북지역을 다스릴 때 이 강남지역은 어땠냐? 강남지역 10개의 국가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 강남지역을 하나의 나라가 다스렸던 게 아니라 이 강남지역은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다 라고 해서 이 시대를 5대 십국시대라고 불러요. 자, 양당, 진, 한, 주. 이거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5대 십국시대는 중국이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다시 한번 분열을 했었다. 그러면 이 분열을 통일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절도사 조광윤인데요. 어느 나라 절도사였는지만 써줍시다. 왜냐면 이 흐름상 이해를 해야 돼. 자, 절도사 조광윤은 후주라는 나라의 절도사였어. 자, 양당, 진, 한, 주. 마지막이죠. 이 후주라는 나라의 이쪽 변방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야. 근데 얘가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송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해되죠? 그럼 이쪽 북쪽 지역은 지금 이제 송나라가 다스리게 된 거고 아직 송태조, 조광윤이 송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지 못합니다. 중국 전체를 통일한 왕은 송태조 다음에 송태종이라는 황제 때예요. 자, 그러면 지방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후주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세웠어. 그러면 이 송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볼 건데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문치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사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문인들을 우대했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치주의, 이 문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과거 시험을 본 문신, 문인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즉, 누구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무신, 특히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야. 자기도 절도사 출신이었지만 결국에 나라를 세우고서 보니까 이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어때?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것처럼 절도사들도 나라를 세워서 등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치주의라는 걸로 채택을 해서 우리 송나라는 무신보다는 문신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문인을 우대했어. 자, 잠깐 한국사 생각해볼까? 송나라가 중국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중국을 송나라가 다스릴 때 우리 한반도 누가 다스렸을까? 고려였죠. 이 고려도 송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는데 이 고려도 문치주의를 표방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강감찬 아니면은 윤관, 자, 이런 사람들 무신 아니에요. 다 문신이에요. 고려도 무신들을 되게 무시하기도 했고 천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전쟁을 할 때도 최고 사령관은 문신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고려의 그 특징도 이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자, 그래서 문치주의를 채택해서 문신들을 매우 중용했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재상의 힘 또한 약화시켜. 문신의 최고봉이죠, 재상. 오늘날로 치면 이 재상은 국무총리야. 조선으로 예를 들면 영의정이라고 보면 돼. 문신의 최고봉인 재상의 힘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이 군대를 강화하게 돼. 자, 금군이라는 군대가 있어. 그런데 이 군대는 뭐 하는 군대냐면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야.
아니면 수도를 방어하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군의 작전권 아니면 이 금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황제가 가지고 있다. 자, 황제의 힘을 매우 키우고 있고 무신들을 매우 약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과거 시험, 관리가 되기 위한 공무원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특이한 시험 하나를 도입하게 돼. 그 시험을 전시라 그래. 자, 전시는 뭐냐면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봐.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석차를 정해야 되는데 석차를 누가 정하냐 이거야. 최종적인 석차. 자, 일단 쓰고 밑에 자료를 볼게요. 최종 석차는 황제가 정한다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우선 당나라 때 과거제를 봤어. 당나라에 과거제가 있었는데 이 이부라는 관청에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봤어요. 여기서 석차를 정하는 거지. 그런데 이 면접을 볼 때 기준이 이상해. 어떤 기준이 있냐? 외모, 말솜씨 이런 것들은 뭐야? 되게 주관적이지. 자, 과거 시험의 최종 관문을 이부라는 관청에서 면접 시험을 봤는데 그 기준이 외모나 말솜씨가 포함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문가의 응시자들, 뭐야? 귀족의 자식들을 무대에서 뽑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당나라는 자기들끼리 계속 높은 관직을 물려주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족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야. 이게 당나라 과거 시험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은 게 바로 송나라의 과거 시험이고 그게 전시라는 시험 절차야. 자, 전시는 뭐냐면 과거 시험에 내가 이제 합격을 했어. 그럼 최종적으로 성적을 정할 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시험을 봐. 근데 그 시험에 누가 등장하냐? 황제가 등장을 해. 그래서 황제가 최종적인 시험을 보게 하고 직접 답안지를 보면서 평가를 해서 석차를 정하게 된 거지. 자, 성적을 최종적으로 황제가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응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황제를 자신들의 스승으로도 여기게 되고 또 합격을 해서 석차가 결정됐어. 그러면 자기에게 성적을 매겨준 황제에게 더 큰 충성을 하게 되는 기능까지 지니고 있었다 이거죠. 자, 이 전시라는 시험 절차, 과거 시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그때 황제가 등장을 해서 응시자들의 시험지를 직접 평가하고 등수를 매겼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황제에게 더 충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시험에 부정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해. 당나라 봐봐.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는데 외모나 말솜씨가 들어간대. 객관성이 떨어지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 부정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시험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서 황제의 힘이 매우 강화돼. 이 흐름 이해돼요? 과거에 합격한 관리들이 자기들에게 성적을 매겨주고 평가해준 이 황제에게 더욱더 충성하게 되고 시험에서 부정이 방지되면서 객관성은 높아져. 그리고 이제 모든 관리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하게 됨으로써 황제의 힘은 더 세진다. 이 세 가지가 전시라는 시험의 기능이자 역할이기도 했어요. 역할이라는 말보다 의미라는 말이 나을 것 같아. 의미. 오케이.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태조 때 문신을 중요하게 여겨.
그러면서도 문신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재상의 힘은 약화시켜. 그러면서 모든 힘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죠. 그게 금군 강화와 전시의 도입이었어. 그러고 나서 이 태종 때 중국 전체를 송나라가 통일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태종은 흐름상으로만 알면 되고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했다. 이 하나의 업적만 알면 되고 이렇게 해서 태조로부터 시작된 송나라가 한 80년, 90년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이 신종이라는 왕 때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 신종이라는 황제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볼 건데 첫째로 송나라가 표방했던 이 문치주의가 결국에는 송나라의 발목을 잡게 돼. 이 문치주의로 인해서 국방력이 약화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송나라는 장군들의 힘이 세지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두려워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문신이 최고 사령관이 돼. 얘네들이 뭘 알겠어, 전쟁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들에게 큰 권한을 주면 황제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문신들이 군사령관에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국방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무신들을 좀 인정해주고 대우해줘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신이 되려고 할 텐데, 그죠? 전쟁이라든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대우를 해줘야 더 열심히 무신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 아예 이 무신들을 천대하다 보니까 웬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무신보다는 문신이 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국방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이 송나라는 정말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 북방에 유목민족 국가들이 있어. 이건 들어본 나라야? 요나라. 그리고 서하라는 이 이민족들이 송나라를 계속 공격하면서 압박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 세패라는 것을 이 이민족 국가들에게 지급하게 돼. 그러면 우선 요랑 서하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만 한번 봅시다. 보이죠? 응? 요나라 그리고 서하. 중국, 송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송나라를 압박하게 돼.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신들, 문치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서 군사력이 약해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들과의 싸움에서 송나라가 승리를 못해. 응? 그래서 이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 평화를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그거를 세패라 그래요. 자, 세패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평화를 돈 주고 산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세패.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샀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군사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게 돼. 자, 모병제는 뭐냐면 당나라 때 안사에 난 이후로 부병제가 무너지면서 모병제로 바뀌었다 그랬어. 이거 직업군인제야. 자, 직업군인들에게는 매달 많은 양의 월급을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야. 요나, 서하라는 이민족 국가들에게는 세패라는 하나의 평화를 위한 세금을 줘. 게다가 어쨌든 군대는 있어야 되는데 모병제를 실시하니까 많은 군인들한테 엄청난 월급을 줘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의 돈이 계속 부족하니까 세금을 계속 걷게 돼. 세금을 계속 걷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누가 몰락하냐? 농민 또는 중소상인,
즉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게 돼. 자, 이들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나라에서 계속 세금을 올려서 거두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냐면 엄청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 얘네나 아니면 얘네한테 대출을 받게 돼. 자, 대출을 받았어. 열심히 농사를 져. 빌린 걸 갚아야 되는데 지주나 상인한테 갚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세금으로 나가. 악순환이 반복돼. 다시 또 빌려. 빌린 거 갚을 새도 없이 다시 또 나라에 세금을 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들은 몰락하게 되고 대주주나 대상인은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이득을 보게 돼. 왜냐하면 이들이 농민이나 중소상인이 결국에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 대지주나 대상인의 노비와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면서 대지주나 대상인은 계속 이득을 얻었다. 자, 이게 지금 송나라 신종 때의 상황이야. 나라에 돈은 부족해. 농민이나 중소상인은 몰락해. 그렇게 되니까 세금을 걷기 더 힘들어져.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이고, 자,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실시한 신법, 말 그대로 새로운 법이야. 그럼 어떠한 법을 제정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냐? 첫 번째, 농민을 살려야 돼. 농민이 국가의 근본이었어. 그래서 청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를 매우 싸게 받은 거지. 그래서 영농자금이라는 건 농사를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빌려줬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효과를 봤어요. 농민들이 많이 되살아날 수 있게 돼.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써줄게요. 모역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돼. 자, 이 요역은 당시 국가에서 궁궐을 짓거나 성을 지을 때 백성들, 농민들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건데, 자, 이 요역이 당시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어. 왜냐하면 농사를 한창 지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른 와서 일을 해 라고 하면 농사도 못 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니네 공사 현장에 와서 일 안 해도 돼. 대신에 약간의 돈을 국가에 내면 이 국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실업자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농민들도 이득, 그리고 실업자들에게는 직장을 부여하는 거니까 실업자들에게도 이득.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게 모역법이야. 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지금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군사력이 약해. 그러니까 각 지방,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목숨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보갑법을 실시. 자, 이거는 뭐냐면 농가를 조직해서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마을 깊숙이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너네 마을은 너네 스스로 지키라는 거야. 자, 보갑법이 있나? 이 농가를 조직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서문 3리야. 그러면 이렇게 집들이 막 흩어져서 살고 있을걸? 그러면 농가를 먹는다는 건 농민들의 집을 이렇게 3가구씩, 예를 드는 거예요. 3가구씩
또는 4가구씩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하나의 부대, 첫 번째 부대, 두 번째 부대, 이거 세 번째 부대, 이렇게 조직을 하게 하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싸울 수 있게 훈련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모갑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나 서하 같은 나라는 말을 타고 잘 싸웠어. 그래서 송나라도 말을 많이 길러서 기병을 키우려고 했어. 그래서 보마법이라는 거를 제정해. 이건 뭐냐면 이 농촌에서 말을 기르라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말을 국가가 빌려가는 거지. 군마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는 군사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프린트에는 다 쓰진 않았는데 나머지 2개의 법도 다 할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추가로 시역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 필기 다 해야 됩니다. 서술형 시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시역법은 뭐냐면 청묘법이랑 비슷해.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 돈이 많지 않은 이 상인들. 상인에게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제도. 이 제도는 뭐야? 이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자, 시역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균수법. 이거 균수법 배웠던 거예요, 우리. 우리가 배웠던 그 균수법이랑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었어, 분명히 한나라 때.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걸 운송을 해. 이거를 누가 담당한다? 곡물 수송을 국가가 담당한다. 그래서 이 대상인의 이득을 없애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 한번 설명한 적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중국 땅덩어리 무지 크지. 자, 이 지방의 특산물 버섯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방에 특산물이 있으면 수천 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어.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버섯을 사려면 결국에는 상인들의 자금을 통해서 일로 운송을 해야 돼. 그런데 버섯이 원래 가격이 1kg에 10,000원이라면 이 대상인들이 일로 운반하는 그 비용을 중간에서 뜯어먹는 거야. 그 비용을 합치면 이게 막 10만원씩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섯을 사려면 10만원을 주고 사야 돼. 그럼 그 이득을 다 누가 먹는 거야? 대상인들이 먹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는 너무 이들이 이득을 많이 취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특산물을 수도에서 세금으로 걷고, 자, 다시 여기가 수도라면 수도에서 세금으로 국가가 직접 걷고, 그래서 다시 거둔 세금 중에서 필요한 지역에 값싸게 팔겠다는 거죠. 자, 이해돼요? 대상인들이 여기서 중간 상인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물건을 세금으로 거둔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값싸게 팔았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인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법을 제정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어.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선 쓰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당시 보수파 관료를 구법당이라 그랬어. 이들 보수파 관료입니다. 그리고 이들
당시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얘네들이 계속 반대하는 거야. 왜 우리들의 이득을 이렇게 니네들이 다 막아버리냐. 이들의 반대로 최종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자, 구법당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왕안석의 신법이야. 그러면 이 신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신법당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게 왕안석. 그리고 이 구법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구법당들이 신법을 추진하는 신법당과 치열하게 싸우게 돼.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왕안석의 신법은 구법당들의 반대, 그리고 대지주 대상인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다. 자,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들 구법당과 신법당애들이 계속 싸워. 그걸 당쟁이라 그래. 서로 무리를 지어서 다투었다는 이야기야. 당쟁이 전개되면서 송나라의 힘이, 국력이 약해졌다는 거지. 자, 지금 오늘 학습한 내용에서 서술형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요 세 가지 다 뭐가 나올지 몰라.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이 왕안석과 반대되는 보수파 관료들, 구법당들이 엄청 반대해. 그리고 이 구법당과 신법당이 계속 싸워. 그러면서 송나라의 힘은 약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북방에 여진이 세운 이 금이라는 나라가, 기존의 북방에 거란이 세웠던 이 요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고 송나라를 침입하게 됩니다. 한번 지울게요. 그러면서 이 송나라는 그 화북 지역, 황하강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을 금나라에게 빼앗기게 되고 수도를 이만이라는 곳으로 옮겼다 그랬어. 자, 수도도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 송나라의 이름이 남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이 금나라가, 이 지도를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금나라가 이쯤에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요거 무너뜨려. 그 다음에 여기를 공격하게 돼. 그래서 이 송나라가 남쪽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 금나라가 요를 멸망시킨 다음에 송나라까지 공격을 했죠. 그래서 원래 송나라의 수도가 요거예요. 변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이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한자로는 개봉이라고도 불러요. 그랬는데 이 금나라에게 화북지역을 빼앗기면서 송나라가 수도를 이만으로 옮기게 되었다. 수도를 남쪽에 이만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남송이라고 부르게 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 남송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냐? 바로 몽골에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남송 이렇게 다 누가 지배하게 된다? 그들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게 멸망하게 되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만 관련 짓고 끝낼게요. 중국의 송나라를 괴롭혔던 이민족들은 결국엔 거란이 세운 요 나라, 여진이 세운 금나라, 몽골, 이 세 국가는 누구를 괴롭히기도 했다? 한반도에 고려를 괴롭히기도 했다. 자, 고려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여기서 흐름상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국 본토를 드디어 북방의 민족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금나라는 한 이 정도죠. 지도상 지우고 다시 보여줄게. 자, 금나라는 화북지역 정도. 그러다가 거의 중국 최초라고 할 수 있어. 중국 전역을 다스리게 된 건 이 남송까지 멸망시킨 그 민족. 그렇죠, 몽골이죠. 이렇게 됩니다.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를 이야기해주면 자, 시험 범위, 예상 시험 범위입니다. 지금 시험 문제 내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려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예상 시험 범위 구석기 시대에서 중국의 명청나라까지. 참고로 일본사는 제외입니다. 일본사는 한 번에 묶어서 할 거예요. 예상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선생님 예상으로는 객관식 20, 서술형, 서술 논술형 5문제. 자, 이렇게 시험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제 실제